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게 첫 개강이라서 개강하는 날은 그래도 자기 소개도 좀 하고 해야 되니까 마이크 돌릴 테니까 이런 거 하면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안 할 건데 제 소개는 그래도 해야지. 예. 한 명씩 나와서 자기 소개. 다음 주에 안 오잖아 학원. 예, 그래서 그거 못 하고 일단 오늘 3일차인데 민법 하셨죠? 민법 하셨고 개론은 내일인가? 그럼 중개사법 했겠구나. 중개사법하고 이제 민법 했을 건데 뭐 오리엔테이션 다 하셨을 거니까 저는 이제 오리엔테이션 같은 거는 그냥 안 하고 그냥 바로 공포 관련된 내용 위주로만 하겠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강의하는 날은 제가 OT를 했는데 이제 월요일날 화요일날 다 했을 텐데 또 하면 지겹잖아요. 기분 별로 안 좋으세요? 그냥 처음 만나서 반가운데 지금 제가 강의하는데 이제 첫날인데 너무 빡시게 들어가지는 않을 테니까 마음 편하게 과목이 어떤 과목이고 앞으로 내가 이걸 준비를 1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리고 이 과목을 배우는 목적이 뭐냐 이게 좀 잡히면 법조문 읽을 때도 재미가 있는데 이게 읽다 보면은 짜증 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6과목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과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과목이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도 좀 드리고 그리고 그 내가 공부가 아예 처음이다 이런 분도 계실 거고요. 뭐 한번 좀 공부를 했었는데 안타깝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난 아예 처음이시다 있으세요? 난 아예 이 공부 처음이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해도 돼요?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한 번의 경험이 있으신 분이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 있을 건데 입문 강의는 일단은 촬영을 해서 올렸어요. 12강짜리로 올렸는데 거기는 이제 개념 이해반이라고 돼 있고요. 11, 12월 달 이제 그거는 이제 기초 입문서 갖고 한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린 거고 그리고 11, 12월 달은 이제 기본서가 지금 다음 주에 아마 나올 거예요. 제 원고는 다 넘겼고 거기서 이제 편집하고 하면서 개정되는 거 추가 반영하느라고 시간이 좀 늦어진 거고 원래 기본서 다 12월 달 말이나 이때 나오거든요. 다른 회사들은 저희는 11월 중순이니까 아마 1등으로 나올 거예요. 제일 빨리 나올 거기 때문에 저희 책이 나와야 다른 사람들이 또 보고 베낄 거 아니에요. 원래 그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한 2주 정도는 프린트로 좀 하는데 불편하더라도 제가 판서하는 거라든지 보여드리는 것들은 제가 다 그 나중에 노트로 다 드릴 거니까 막 따라서 써야겠다는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오늘은 2차 과목이니까 자, 제가 이제 요거 하나 설명드리고 갈게요. 저는 이제 2차 과목이니까 2차 과목은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2차 과목은 무슨 과목이라고 그러지? 실무 과목이에요. 실무라는 거는 내가 중개사 자격증을 땄을 때 중개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과목이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근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러 왔는데 공인중개사 일단 공적인 인가를 받았다는 뜻이고 중개하는 데 있어서 요 사람만 하세요. 자격증 가진 사람만. 그래서 이 자격증을 교부하기 위해서 이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는 1차를 합격하신 분이 2차까지 합격을 하시면 자격증을 교부해 주겠다. 이제 교부 받았어. A라는 사람이 이번에 시험에 합격해서 자격증을 12월 1일 날인가? 그날 나올 거예요. 자격증을 받았으면 이 사람이 하는 거는 중개를 하는 건데 중개 대상물이라고 하거든요. 중개 대상물. 내가 뭘 중개할 거냐가 나와야 되니까 우리 뭐 중개하는 거죠? 부동산 중개할 거야. 그럼 부동산은 이제 정의가 그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에 대한 정의는 여기 딱 있는데 어디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이 뭐다 이런 정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법에 있어야죠. 법에 부동산이 뭐다 이거 정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공법에는 부동산 정의 없어요. 정의가 여기에 가 있어. 민법에. 민법 99조 1항에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토지랑 여기서 밋이라는 거는 토지뿐만 아니라 더불어 그 토지에 정착된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정착물의 대표적인 게 일단 이게 토지면 이게 토지예요. 이 토지고 그 토지 위에 뭐가 있다는 얘기죠. 대표적으로 있는 게 우리 이렇게 해서 뭐 있죠? 나무 있죠. 인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거 있어. 아주 전기 전선이 있어. 이거 뭐라고 그러죠? 전봇대, 전신주. 그리고 이렇게 생겨가지고
주택 같은 건물도 있죠. 그럼 얘 다 정착된 거죠. 근데 그래서 나무 사세요. 아, 이번에 소나무 좋은 거 나왔어요. 1,000만 원짜리인데 한번 중개 우리가 하나요 그거? 분위기 3일 동안 계속 이랬어요? 나무 중개하지 않잖아요. 아, 전봇대 이번에 세핑 나왔습니다.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정착물은 그러니까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해서 광의가 아닙니다. 약간 요 두 가지 정도만 하겠다 해서 이 건축물을 말하는 거예요. 정착물 중에 대표적인 건축물을 중개할 건데 그럼 이 건축물하고 토지를 중개하는 사람이면 이 토지에 대한 거를 내가 이거 브리핑을 해야 되고 이 건물에 대한 거를 브리핑을 하려면 이 토지는 어떤 특성이 있고 어떻게 이용이 가능합니다라는 거를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내가 어떤 의뢰인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B라는 사람이 저 다가구 주택 짓고 싶은데 다가구 주택 부지 좀 소개시켜 주세요라고 이 사람한테 간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매물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갖고 있는 매물이 있는데 땅이 만약에 뭐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어. 3개 중에서 다가구 주택을 지을 수 있을 만한 토지를 이제 소개시켜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토지 중에서 다가구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뭔지, 짓게 되면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는지, 그리고 짓게 됐을 때 얘는 대충 어느 정도 규모가 나올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이 건축물에 대한 개념도 알고 있어야 되고 토지에 대한 개념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 이 토지에 규제되어 있는 거, 건축물에 규제되어 있는 것들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 시간에 배울 거예요. 2차 과목인 부동산 공법에. 근데 공법이 약간 어떤 분이 이래요.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면 제가 이제 부동산 공법이잖아. 여기 1차 과목이 이제 여기는 이론이고 여기 실무란 말이에요. 이론이라는 거는 이제 부동산에 대한 개념, 부동산에 관련된 어떤 정책, 부동산에 관련된 어떤 투자 이런 거 관련된 기본적인 전반적인 거는 부동산 학개론 시간에 이론을 배우겠죠. 근데 그 부동산을 사고 팔다 보면 계약을 해야 되고 계약을 하다 보면 계약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물건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매도인하고 매수인을 조절해서 계약을 이끌어서 그 클로징이 되고 나면 그거에 따른 적법한 중개 보수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제 계약에 관한 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 법률적인. 그게 이제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사법이 민법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배우는 과목 중에 하나가 계약법이라는 거 배웁니다. 계약에 관한 채권법을 배울 거고 그리고 이제 물권법이라고 해서 그 제한하는 거예요. 토지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 제한하는 것들도 알아야 되니까 그걸 이제 민법 시간에 배우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어렵게 이 땅을 취득을 했어요. 취득을 했을 때 나는 이거 뭘 할 거냐? 이 땅을 갖고 이용하는 거를 내 마음대로 하면 대한민국 땅에서 이거 내 땅이고 이거 내 땅이야. 그러면 이제 내 마음대로 막 했을 때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면 안 되거든요. 너의 개인적 사익도 중요하지만 공공의 대다수의 공익도 되게 중요한 건데 개인 사유권만 보장한다고 해서 안 되니까 공익을 목적으로 규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뭘로 해야 되겠대? 법률로 규제하겠대요. 그래서 공익을 목적으로 규제하는 법을 공법이라고 해요. 그 공법이라는 법이 한 3,000개 정도 있어요. 근데 3,000개가 있는데 혹시 오늘 오실 때 노량진역 내리셔서 신호등 건너서 오셨죠? 차 타고 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신호등이 있을 때 빨간불일 때는 건너가야 돼? 건너가면 안 돼요? 건너가면 안 된다고 돼 있죠. 어디에 써 있어 그게? 도로교통법에 써 있어요. 도로교통법에 신호 위반 시에는 이러이러한 규제를 하겠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내가 그걸 무시하고 막 했을 때 사고가 나거나 하면 그건 책임이 나한테 있는 거잖아. 그걸 어겼을 때에는 개인의 사익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공익을 위해서는 이런 거 하지 마라고 국가가 공익을 목적으로 개인을 규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개인이 무언가를 할 때 국가가 이를 수직적으로 규제하는 법을 공법이라고 합니다. 공법. 근데 앞에 무슨 단어가 붙었죠 지금? 부동산 공법이잖아. 그럼 우리가 공법 3,000개를 다 배울 수는 없고 부동산을 가지고 하는 거를 규제하는 법률만 배워야 되잖아요. 그게 한 300여 개 돼요. 부동산만 규제하는 법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법은 부동산 규제가 아니잖아. 그죠? 교통을 규제하는 거니까. 근데 내가 땅을 살 때, 내가 땅을 이용할 때, 건축을 할 때 이건 부동산이죠. 그럼 내가 막 하지 못하고 국가로부터 허가 등을 받거나 인가 등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게
부동산만 규제하는 법들이 한 300여 개가 있는데 이거를 시험범위에 넣으면 여러분 20년 해도 못 따요 이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법률만 뽑아낸 게 부동산 공법에 6개 법률이 들어있어요. 현행법에 6개. 그럼 6개의 법률이 있는데 그 6개 법률이면 중개사법을 월요일 날 하셨나? 월요일 날 중개사법은 중개사법 하나, 민법은 민법 하나, 공시법은 공시에 관한 법 하나, 세법은 세법 하나인데 부동산 공법은 6개 이렇게 된 거야. 느낌 왔어요? 일단은 다른 과목은 다 한 개의 법만 공부를 하는데 공시는 2개의 법이죠. 등기법하고 지적에 관한 법이니까. 근데 부동산 공법은 6개의 법을 한꺼번에 공부해서 부동산 공법이라는 법률은 없고 부동산에 공적 규제하는 법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시험 범위에 넣어놨는데 그 시험 범위 이렇게 돼 있어요. 부동산 공법 중 공인 중개 업무와 관련되는 법률을 시험 범위로 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중에 뽑아놓은 게 6개인 거예요. 토지 관련된 규제하는 법 4개, 건물 관련된 거 규제하는 거 2개, 총 6개를 갖고 공부를 할 건데 문항수는 똑같이 40문제입니다. 똑같이 40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중개사법의 내용이 이만큼이면 여기서 40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중개사법이 법조문이 119개인가 그래요. 119개니까 한 100개 정도 보면 공법은 3,000개 정도 돼요. 그럼 얘 몇 배라는 거예요? 30배라는 얘기죠. 여기서 40문제 나오는 거예요. 느낌 맞습니까? 중개사법은 여기서 40문제고 공법은 여기서 40문제인 거예요. 그럼 이제 공부를 할 때 공법을 한 바퀴 돌릴 시간에 중개사법은 30번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어느 과목이 점수가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기 똑똑하신 분들 많이 모셨는데 이거 바로바로 이해할 정도면 공부를 좀 해본 사람인데 왜 손 안 들었어? 내가 아까 다 찍어놨어요. 대답만 나와봐. 국장 뭐 이런 말 나오면 공부한 거야. 근데 지금 현재 이 부동산 공법이 그러면 이 6개 법을 어떻게 내가 전력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시험 문제 어떤 유형이 나오고 그런 것들을 좀 익숙하게 알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한데 처음부터 앞글자 따기 시작하면 이거는 재미 하나도 없고요. 이해도 안 되고 왜 배우는지도 모르고 그냥 수업 시간에 앉아서 4시간 그냥 때우다 가는 거예요. 그럼 집에 가면은 그 새끼 강의는 잘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돼요. 선생님만 기억나고 내용 기억 하나도 안 나요. 돼지가스 특히 하나가 왔다 뭐 이렇게 하던데 영화 보실 때 2시간 영화 보는 것도 힘들잖아요. 전 4시간 끌고 가야 되는데 4시간 동안 눈 뜨게 해서 안 졸리게 해가지고 끌고 가야 되는데 내용도 쉬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거야. 그래서 강의하기가 제일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가 부동산 공법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겁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 일단 비교할 때 2차 과목이 원래는 중개사법하고 공법이 40문제씩 나오는데 얘는 양이 좀 많다. 6개 법으로 돼 있다 보니까 법 조문이 많은 겁니다. 조문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두려워하는 가장 큰 목적은 얘가 양이 많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양이 많아. 그럼 양이 많은데 어떤 분이 이래요? 공법은 암기 과목이래. 중개사법은 이해 과목입니까? 아니죠. 얘도 암기 과목이에요. 민법은 뭐 이해 과목이에요? 걔도 암기 과목이야. 왜? 시험 오지선다에서 답을 하나 찍어내야 되는 시험은 이해가 돼서는 문제가 안 풀려요. 이해가 된 상태에서 얘 틀렸어, 얘 틀렸어, 얘 맞는데 오케이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해를 해서 풀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여기서 말하는 핵심이 뭔지 빨리 끄집어내서 얘가 답이다 하고 넘어가야 되는 시험 준비하는 사람이 무슨 이해를 하고 끝나. 그러니까 암기까지 약간 받쳐줘야 되는데 얘 양이 이만큼 있는데 암기하는 거랑 이만큼인데 암기하는 거랑 어디가 많은 거예요? 공법이 많은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공법을 암기 과목이라고 하고 다른 과목은 이해 과목이래. 그게 아니라 양이 많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나니까 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암기할 게 많아지는 거지. 암기할 게 많아지니까 암기 과목 같이 보이는 거예요. 절대 그거 아닌데. 그리고 숫자가 여기서는 뭐 2년, 여기서는 3년, 이 법에서는 5년, 이 법에서 4년, 뭐 10년 이런 게 한 수백 개 나와요. 그럼 이제부터 숫자 암기해야 된다. 그래서 권한자라고 나와요. 뭐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특광시장 무슨 뭐 권한자는 또 왜 이렇게 다 법마다 달라. 그러다 보니까 암기할 게 되게 많다고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법은 해도 기억이 안 나고 아침에 먹은 반찬도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인데 내가 오늘 들은 수업 4시간 동안 남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건 이제 방법은 딱 2가지입니다. 반복하는 방법이고 첫 번째는 많이 보아야 되는 거, 글을 읽어야 되는 것보다 많이 듣는 게 더 좀 빨라요. 이게
어떤 분이 이제 집에 가서 오늘 부분을 뭐 책을 보면서 뭐 복습을 하겠다, 예습을 하겠다, 뭐 이런 분이 있는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책 읽어서 절대 도움 하나도 안 돼요. 그냥 강의하는 거 그냥 틀어놓고 계속 귀를 뚫어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맨 처음엔 안 들렸는데 듣다 보면은 나중에 이게 귀가 뚫리면 눈이 열려요. 이 글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글을 읽어서 내가 이해를 하겠다 그러면 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양이 많은 과목의 특징은 강의를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면서 귀 뚫고 그다음에 눈 뚫리면 그때부터 아 요게 중요한 거구나 해서 체크한 부분 암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시험 문제 유형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31회면 여러분은 몇 회 준비하시는 거예요? 33회. 33회 준비하는 거니까 31회 때 시험이랑 그다음에 32회 때 시험이랑 이제 여러분 요거 준비하는 거거든. 그럼 31회 때 40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그거를 그냥 이제 한글에 있는 걸로 그 캡처한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시험 문제가 41번 해가지고 여기 끝에 80번으로 끝나거든요. 그 중에서 31회 때 문제의 특징이 있어요. 31회 때 특징이 지금 제가 네모 치는 거 보세요. 지금 네모 제가 치는데 지금 뭘 네모 쳤는지 느낌이 좀 오십니까? 박스형 문제예요. 박스형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다음 중 올바른 것은 뭐 틀린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5개 중에 하나 고르는 게 아니라 박스 준 다음에 올바른 걸로 바르게 나열한 거 찾아봐. 이거는 진짜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근데 몇 문제 나왔냐면 이 박스 보시면 열쇠 문제 나왔습니다. 31회 때. 31회 때니까 재작년에 그 실질적으로 시험장에서 이 박스형 문제 같은 경우는 기억하고 니은하고 디귿 지문 있죠. 그 중에서 올바른 게 2개 있으면 2개를 골라야 되고 하나 있으면 하나 골라야 돼.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럼 실제 시험장에서는 체감 난이도가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이런 느낌이 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얘는 틀린 것 같은데 하고 지우고 나니까 2개 남은 거야. 2개 남았으니까 얘 찍었지. 근데 정확하게 찍진 않아요. 근데 그래서 이 문제 틀린 것 같다라는 느낌인데 시험장 나와서 답 맞히면 어머 맞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맞았어 하면서 점수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공법이 그래 실질적인 시험에서. 근데 틀려라 하는 문제가 공법이 40문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40문제 중에 작년 30일에는 한 10개 정도는 손도 못 대게 틀려라라고 하는 문제를 구석에서 냈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30일의 시험이 좀 우리 홀수회가 좀 어렵거든요. 홀수 회차 때 시험이 좀 어려워요. 근데 이번에 32회가 그러면 짝수회잖아요. 좀 시험이 좀 쉬웠을까? 조금 어려웠을까요? 쉬웠겠지. 짝수회가 좀 쉽거든. 근데 여러분 몇 회 준비죠? 33회는 짝수회예요, 홀수예요? 근데 조금 약간 난이도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은 되는 거죠. 예. 예. 지금까지 제가 24년 차 됐거든요, 강의한 지. 24살 있습니까? 누구? 저 24살이요? 너 강의 첫 회한 때 태어난 거예요. 어떡하냐. 나 이렇게 많이 먹은 사람 아니거든요. 오빠라고 해도 돼요. 제가 처음 강의한 게 99년생에 98년. 98년에서 90 넘어가니까 만으로는 내가 23년인데 제가 이제 24년 차거든요. 99년에 시작했으니까.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출제 경향을 보면 31회랑 32회 봤을 때 당연히 이제 홀수회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번에 시험은 좀 약간 쉬울 겁니다라고 설명 들었었던 거 기억날 거예요. 그러면 박스형 문제가 아까 전에 열쇠 문제 정도 나오더니 보세요. 열쇠 문제 나왔었죠. 근데 32회 때는 10문제 나왔어요. 제가 네모 쳐보는 거야. 요번 시험 문제였었거든요. 요번 시험 문제는 10개 정도 박스가 나왔어. 그럼 시험장에서 열쇠 문제 풀 때랑 10문제 풀 때랑 난이도가 조금 이거 좀 할만한데 이런 느낌이 좀 들었을 겁니다. 아마 이번에 시험을 봤던 분이면. 그리고 틀려라라고 하는 문제가 8개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년도 31회 때는 10개 정도 나왔는데 8개 정도 틀려라 그랬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는 시험장에서 작년에 봤던 분이 또 올해 봤다면 올해는 좀 할만한데 라는 느낌 가졌을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다시 돌아가면 몇 회로 바뀌어야지 이제? 33회로 바뀌면 이 박스가 좀 늘어나겠죠. 그럼 이제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겠구나 정도는 예상하고 시작하셔야 될 거예요. 대신 다른 과목이 좀 세법이나 민법이 약간 좀 어렵게 나왔어요. 그 전해에 비해서. 근데 공법은 항상 짝수회를 노려라 이랬거든요. 짝수회를 노려야 되는데 하필 또 아닌데 홀수회 때 온 거야. 예. 그러면 오늘 환불하고 가서 내년에 시작하셔도 돼요. 예. 근데 그렇게 하는 시간이 아까우니까 이게 상대평가로 바뀌면 더 힘들어지니까 웬만하면 지금
절대평가일 때 지금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상대평가로 바뀔 예정이긴 한데 국회에 통과는 되진 않았어요. 일단은 안이 올라가서 검토 중에 있고 확정이 되면 언제부터 하겠다가 발표가 될 건데 일단 내년은 아니니까 여러분은 무조건 절대평가로 평균 60점만 넘으면 됩니다. 네. 여기서 문제 유형이 이런 유형이에요. 31회든 32회든 항상 나오는 유형의 박스가 나왔을 때 자, 기억, 니은, 디귿 내용을 줍니다. 주고 법령상 옳은 것으로 올바르게 나열한 거 묶어라. 묶은 걸 찾아라. 이런 형태야. 이게 몇 개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몇 개 이렇게 나오는 문제는 무조건 틀리라고 하는 문제야. 지문 5개 주고 몇 개가 맞았어 그러면 다 알아야 돼요. 근데 얘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보세요. 기억 문제 지문을 보다가 여기 기존 유형에서는 옛날에는 옳은 것을 모두 고르셔 막 이러더니 이제 올바르게 묶인 거 찾아라 유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기억이 내가 지문을 읽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 자, 기억이 맞는 것 같다. 그럼 일단 지문에서 내가 확실히 공부했는데 이게 맞는 거야. 좀 올바르게 묶은 거 찾으랬으니까 기억 골라야 되죠. 그냥 기억 골라야 되니까 일단 누구는 답이 아니네. 2번 답 아니고 3번 답 아니고 그러면 확률은 벌써 3개로 줄은 거예요. 오히려 이게 더 좋은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건 맞다고 생각했으니까 기억 아니면 4번, 1번 아니면 4번 아니면 5번이 답인 겁니다. 그럼 내 머릿속에서 누군 지워버리세요? 2번하고 3번은 지우시는 거예요. 근데 니은을 봤는데 이 지문 처음 보는 지문인 거예요. 공부를 내가 1년을 했는데 생판 처음 보는 지문이야. 이제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보니까 디귿을 자세히 보니까 디귿은 완전히 틀린 지문이야. 디귿은 완전히 틀린 지문이면 내가 공부했으니까 그럼 얘는 고르면 안 되죠. 뭐 지워야 돼요? 지우고. 지우죠. 남는 거 뭐예요? 그래서 답 1번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은을 처음 봤다 해도 답은 무조건 1번인 거예요. 지금 이해 안 됐다, 몇 명 안 됐다, 지금 뭐라는 거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디귿이 확실하게 내가 공부했는데 틀린 지문이다. 그러면 니은은 몰라도 일단 얘는 답은 아니니까 지워야 될 거 아니에요. 지우면 남는 거 얘 지웠으니까 남는 건 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1번 찍고 다른 문제를 푸시는데 가슴은 약간 떨려요. 정확하게 풀진 않았지만 1번은 내가 찍었는데 시험장에서 그렇게 떨다가 나와서 답을 맞히면 1번이 답이에요. 그럼 이 사람한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답을 골라내는 게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니은 몰라도 나는 답은 찍어서 맞췄잖아. 저런 문제를 13문제를 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손 떨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문제가 13문제인데. 그런데 올해는 10문제 정도 나오니까 그나마 조금 좀 덜 어렵게 보였던 거죠. 문제 푸는 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체감 난이도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긴장해서 만약에 틀렸다 그럼 너무 아깝잖아 이거. 자, 그러면 지금 개념 이해는 끝났고 이제 개념 완성반에서 제가 할 거는 11월하고 12월 달에 사람들이 공부하는 형태를 보시면 1월부터 시작해도 되는 걸 난 일찍 시작했어. 마음이 약간 이렇게 좀 편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한 주 나왔다가 2주 안 나오고 막 이래요. 그러다가 1월 때부터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흐지부지 끝나서 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시작한 거 빨리 했기 때문에 한 놈만 제대로 잡고 그 놈이라도 제대로 알고 가면 1월, 2월 기본 1월 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그럼 우리 시험 범위에서 6개 법률이 있댔죠. 6개 법률이 문제 배포가 어떻게 됐는지 보면 12문제가 나오는 게 있고 6문제 나오는 게 있고 7문제 나오는 게 있고 2문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12문제잖아요. 그게 이제 국토개혁법이라는 건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라고 있어요. 요 놈이 12문제 나옵니다. 그럼 얘만 이번 달에 내가 주어 잡았잖아요. 1월 달에 새로 오신 분하고 부딪혔을 때 여러분이 100% 완전히 조금 약간 안정된 위치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이 2달 과정을 따라오려면 1월 달에 시작하시는 분은 그러면 11월, 12월 과정을 다시 봐야 되시거든요. 그분들은 이제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차피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전 유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대충 용어 정의 몇 개 하고 11월, 12월 넘어가서 흐지부지하게 다 저도 그렇게 강의했었으니까 네. 초보자인데 조금 어렵게 하면은 이거 너무 부담감 갖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이 들어서 후지부지 보냈었어요. 근데 그거 안 하려고요 이제. 네. 그래서 일단은 그동안의 11월 달, 12월 달 강의는 어떻게 진행됐었냐면 전체적으로 공법이 뭐가 있습니다 해서 맛보기만 했어요. 양이 많으니까 제대로 하나를 못 끝내요. 그래서 용어 정의 한번 보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2달이라는 시간이 너무 날아가는 거야.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 생각엔. 예. 그리고 공법이 양이 이렇게 많고 어렵구나를 좀 느끼고 두 번째 느끼는 게 선생은 되게 똑똑한 것 같아. 예. 그리고 맛만 보다 끝나니까 야, 쟤는 어떻게 저걸 다 알지?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버리는 게 11월 12월 강의예요. 전 그거 이제 하기 싫다는 거고. 그래서 장점은 그래도 전체적인 용어라도 들어봤으니까 앞으로 뭘 배우겠다라는 개념은 생겼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단점이 용어는 듣기만 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게 있구나라고 책 읽은 거지. 예. 그래서 11월, 12월 달에 인문 강의를 대부분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1월 달에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인문 강의, 2초 강의 안 봐요. 근데 나중에 한 5월 달, 6월 달 가시면 점수가 안 나오기 시작해요. 아, 내가 기초 인문 안 봐서 그런가? 그때 보면서 아, 이게 이거였어? 그때 이해하시는 분도 많아요. 여러분이 일찍 시작하신 거니까 그런 시행착오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오늘 오셨으니까 다음 주, 다다음 주 이제 지나면 12월 또 연말 와요. 요즘처럼 뭐 코로나 시대니까 뭐 모임이 많지는 않겠지만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 그때부터 진행 안 되니까 어차피 마음 먹은 거 지금부터 빡시게 하겠다. 마음가짐을 너무 빡시게 하진 않아도 돼요. 법 하나만 잡을 거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법률 제대로 알고 그 다음에 기본 이론을 들어가면 아마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더 받아들이는 게 빠르지 않겠냐. 그래서 시험에서 좀 많이 나왔던 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도 풀어드릴 겁니다. 아, 기출문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얘 이거 이론을 공부한 이유가 이거 풀려고 한 겁니다. 설명드리면서 이런 거 할 수 있는 시점은 1월 달 이후부터는 못해요. 양이 많은 과목이라 진도 빼는 것도 급급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심화 이론 할 때 문제풀이 과정에서 질문이 되게 자주 나오는 거야. 야, 내가 책을 3바퀴를 봤는데 얘 모르겠는데 라고 질문이 나오는 것들은 초반에 그걸 정확하게 모르셔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먼저 잡고 가겠다. 그래서 제대로 하고 정확하게 하고 깊숙하게 한 놈만 잡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오늘 하는 거는 그 필기 판서 이거 하지 않으셔도 돼요. 공법이 왜 배우는 건지에 대해서 일단 이해가 되면 지금 중개업을 하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난 소속해서 공인 일하고 있다 한 분 계시고 업무하다 보면은 질문 들어오는 게 다 공법 질문이에요. 중개사무소 앉아 계시면 와서 제일 먼저 묻는 게 민법 물어보지 않습니다.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건 공법하고 세법. 그래서 이 주택을 사면 뭐 예를 들어서 32평형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 지금 현재 35년 됐대요. 재건축이 지금 가능한 시점이 언제냐 뭐 물어보고 조합 설립은 됐냐 막 이런 거 물어봐요. 그럼 제일 먼저 재건축이니까 정비법에서 재건축 조합 설립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절차상 현재 어디까지 왔다라는 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1차 과목에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럼 이제 공법에서 배웠던 내용대로 조합 설립 현재 인가가 나지 않은 상태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된 상태라 아직까지는 규제가 없어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은 재건축 아파트는 사고 팔 수 있어요 원래. 근데 재건축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떨어지면 매매가 안 돼요. 지위 양도를 못하게 해놨어요. 투기과열 지구이기 때문에. 그럼 현실적으로 그거부터 물어보는데 당장 내가 일하고 있는 게 여기 뭐 동작구에 있는 어떤 아파트 단지 앞에서 내가 중개를 하는데 서울시는 투기과열지구입니다. 벌써 하기 싫어졌지 지금.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의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 후부터는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한다. 이 규정이 있어요. 법이 개정되면서 나중에 좀 완화되면 관리처분 인가 후부터는 안 된다. 뭐 이게 법이 개정되면 그때는 또 사고 팔 수가 있어요. 근데 당장 그걸 물어보는데 내가 투기과열지구가 뭔지도 모르고요. 조합 지금 현재 설립이 됐는지 추진위원회 단계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중개를 할 수가 없지. 제가 조금 전에 조합 설립 인가는 아직 안 났고요. 추진위원회 지금 현재 구성만 됐습니다라고 했으면 이 아파트 중개해도 돼요? 중개하면 안 돼? 해도 되죠. 조합 설립 인가 후부터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내가 당장 중개하냐 마냐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공법적인 지식이 최소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실무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볼까? 제가 지금 동산하고 부동산 설명할 때 가장 먼저 물어보는 건 오늘 아니면 다시 할 일도 없으니까 초등학교 6학년한테 동산하고 부동산 구분해봐라고 하잖아요. 그럼 걔네들 하는 말이 초등학교 5학년 때 한 문 배워요. 한 문. 그래서 움직일 동자에 재산산자니까 동산은 뭐예요? 그러면 걔네들이 움직이는 재산이에요. 이래요. 그럼 부동산은 뭐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 불자가 무슨 불자죠? 안일 불자죠. 원래 안일 불자인데 디귿 앞에 니을 탈락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불동산이라고 안 하고 부동산 이렇게 하거든요. 93년도 법 개정으로 리을 탈락 현상 생겼어. 그래서 불동산이 아니고 뭐야? 부동산. 그럼 동산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건 초딩 애들이 하는 거고, 초딩 수준이고,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하는 업무가 뭐죠? 이거부터 가야 돼요. 중개사는 뭘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갖고 있던 소유권을 다른 타인에게 소유권을 넘겨줘서 계약을 성사시키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럼 이 동산의 소유권자가 다른 동산 소유권자한테 넘겨야 되고, 부동산 소유권자가 다른 부동산 소유권자한테 넘겨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린 중개대상물이 동산입니까? 우린 부동산이 중개대상물이잖아요. 근데 동산은 이 안경 누구 거죠? 그렇죠. 네 거라고 하고 싶었는데 참는 거죠 지금. 네. 제 거죠. 이 안경 제 건지 어떻게 하셨어? 가지고 있으니까. 이 시계 누구 거예요? 그죠. 네 거라고 해도 괜찮아요. 막 말해도 돼. 나이 어려요. 그럼 얘가 제 건지 안경이 제 건지를 아신 거는 동산이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동산은 움직이는 거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 이걸 법률에서는 좀 어려운 말로 점유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점유라는 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점유하는 사람이 소유권자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대표적인 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게 구두, 이거 제가 이 신발을 운동화를 신고 왔는데 강의해야 되니까 빌려 갖고 왔을까? 나 운동화 좀 빌려줘. 나 강의해야 돼.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 거라고 추정하는 거잖아요. 동산에 대한 소유권자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요 놈이 문제가 됩니다. 토지는 움직이는 재산이 아니죠. 그러기 때문에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얘뿐만 아니라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파트가 A 거야. 이 땅은 B 거야. 근데 이게 만약에 동산처럼 소유권을 명시하는 방법을 점유를 했다 그러면 저는 지금 강의할 수가 없어요. 제가 땅을 여러 군데 사놨거든요. 거기서 누워 있어야 되잖아. 제가 오늘 아파트에서 문 열고 나와서 자동차 타고 와서 여기까지 앉아와 있는데 집에 들어갔더니 문을 열려고 그랬는데 누가 문을 땄어요. 근데 누가 거기 문을 열을 때 누워 있는 거야. 누구야? 그랬더니 점유자다 이러는 거야. 점유자가 뭔데? 점유자가 소유권자야. 이래버리면 걔가 소유권자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저가 샀는데 제가 갖고 있어. 열받죠? 그럼 이제 분쟁해야지. 이런 분쟁이 자꾸 생기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정부가 나섰어요. 정부가 공적 목적으로 장부를 하나 만들어주겠다 해서 만든 게 공적장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걸 줄여서 공부라고 하는데 공부란 말은 들어봤어요? 스타디 말고 공부, 공적 장부를 줄인 말이에요. 남자친구 줄여서 남친이죠. 그 공적 장부 줄여서 여기는 공부라고 한대. 공장하면 이상하니까. 그 공부라고 해요. 그럼 공부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얘의 소유권이 있습니다라고 등록해서 기재를 했어요. 이 서류에다가 등기부를 하는 거야. 이 건물의 소유권자는 A입니다라고 A라는 사람을 등록해서 기재했어. 그래서 이걸 우리 등기부라고 해요. 근데 얘는 건물이죠. 그래서 건물 등기부라고 했고 얘는 뭐라고 그래? 토지 등기부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토지 등기부, 건물은 건물 등기부. 근데 등기부 등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법률에서 이게 일본식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고 단어를 바꿨어요. 제가 처음 강의할 때는 등기부 등본이었습니다. 근데 4년인가 5년 전에 등기사항을 전부 증명하는 서류. 그래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짜증나 죽겠어. 지금 길어가지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 계속 등기부라고 할 건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는 거를 그냥 생략해서 그냥 등기부라고 하는갑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기재했어. 토지 등기부에 B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물건인데 제가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이 땅 좀 팔아주세요 라고 했고 C라는 사람이 내가 살게요 라고 해서 중간에 이 둘을 계약을 성사시켜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이 땅 B가 진짜 소유자인지 궁금한 거예요. 네, TV 맨날 보면은 계약 잘못해서 소유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계약금 보내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소유권자가 아니고 돈 갖고 튀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누구한테 가서 탓하는 거죠? 중개사한테 가서 뭐라 하니까 중개사는 제일 먼저 등기부 등본을 뜯어보고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 내놔. 뭐 내놔? 응?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올 거예요?
내놔, 뭐 내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다라는 거 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민등록증이나 뭐 운전면허증을 내놓으라고 해야죠. 그럼 주민등록증을 봤더니 B 이름이 써 있을 거 아니에요. 걔 이름하고 얘 써 있는 애 이름이 똑같은지 봤더니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럼 맞는갑다. 근데 얘가 이걸 위조했을 수도 있잖아. 위조했을 수도, 얘 이름으로 똑같이 만들 수도 있죠. 등기부등본에 이름 써 있고 생년월일 써 있을 거 아니에요. 대조했는데 맞아요. 근데 이게 또 위조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은 현재 이 사람이 우리가 보통 분실을 하면 신고하죠. 분실 신고해놓고 그다음에 나중에 재발급을 받거나 하는데 그 날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확인하는 데가 있어. 전화가 걸면 일사빨리인가 거기로 전화하시면 주민등록증에 있는 날짜를 삐삐삐 누르면 현재 이 사람이 이제 재발급 된 겁니다. 기존에 신고가 들어온 겁니다라고 알려줘요. 그랬더니 신고 들어온 거예요, 이거. 그럼 이 사람이 주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때 확인하고 나서 당신 지금 장난해? 이거 당신 거 확실하게 맞아? 제가 확인해 봤더니 이 소유자 이름이랑 다른데? 뭐 이런 식으로 따질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안 해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등기부 등본을 위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등기부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대조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 이 사람이 그러면 현재 정확하게 맞다 그러면 계약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중간에서 그래서 우리가 등기부 등본을 볼 줄 알아야 되니까 등기법이라는 거 배웁니다. 2차 과목에서. 그러면 보세요. B한테 소유권이 있습니다. A한테 소유권이 있습니다. 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알리는 거를 우리는 공시한다고 그래요. 공시한다. 그래서 공시법이에요. 그럼 공시법에 가서 보면 등기부 등본 볼 줄 알아야 되니까 등기법을 배우는 건데, 이 토지가 그러면 현재 면적이 얼마고, 현재 지목은 현재 뭐로 돼 있고, 그러면 현재 이 토지에 대해서 뭐 어떤 역사들이 있을 거야. 변화된 역사들이 있을 거야. 그럼 지적도도 뜯어봐야 되죠. 그럼 지적에 관한 것도 알아야 설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배우는 법이 지적에 관한 법인 거야. 측량, 수로조사, 지적에 관한 법이 있어. 그건 이제 2차 과목에 배우는 겁니다. 근데 아파트. 이 아파트가 32평형이래요. 그럼 32평형이란 말은 전용 면적이 몇 평이란 뜻이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어리버리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이게 실무하는데 이 의뢰인이 오히려 더 많이 아시는 거 아세요? 저 물건을 사기 위해서 온갖 정보 다 보고 오시는 사람이야. 근데 난 앉아 있는데 갑자기 훅 들어와요. 갑자기 내가 말을 좀 잘못했잖아요. 이 사람 제대로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럼 다른 중개사무소 가야지 뭐. 왜 중개사무소 10개가 있는데 내가 오늘 재수없게 다른 데 이상한 데 들어왔다. 나가가지고 옆방으로 또 가요. 근데 또 물어봤더니 얘는 더해.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자기랑 이제 맞는 말 좀 잘하는 분하고 이제 대화 시작하겠죠. 근데 32평형하고 30평하고 전용 면적, 공용 면적, 주거 공용 면적, 주차장 면적, 서비스 면적, 분양 공급 면적, 계약 면적 이거 다 모르죠. 뭐라는 거야? 면적이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아파트를 딱 볼 때 이 아파트 32평형이에요. 그러니까 건설하는 회사가 우리한테 분양을 할 때, 우리한테 분양하잖아요. 분양할 때 분양 면적이 예를 들어서 32평형 이런 표현 썼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801호라고 할게요. 자, 롯데캐슬 105동 801호가 매물로 나왔는데 이 사람이 지금 현재 32평형인데 혹시 주거 전용 면적이란 말도 들어봤을 거고요. 공용 면적이란 말도 들어봤죠. 우리가 아파트 이거를 살 때 전용 면적을 사는 거야? 공용 면적을 사는 거야? 같이 둘 다 사야 돼요. 전용 면적은 나만 쓰는 공간이고 공용 면적은 나하고 우리 옆집에 있는 사람들이 계단, 복도를 같이 쓰는 거죠. 근데 내가 공용 면적을 안 사면 못 걸어 다녀요.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더해서 분양 면적이라고 그래요. 분양 면적인데 분양 면적이 지금 현재 32평인데 32평 중에 전용 면적이 차지하는 거랑 공용 면적이 차지하는 거랑 어느 게 더 당연히 커야지? 그래서 우리가 분양 면적 중에서 전용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전용률이라고 그래요. 이 아파트는 전용률이 뭐 70%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아파트는 뭐 85%입니다. 전용률이 높을수록 뭐가 크다는 얘기죠? 전용 면적이 큰 거니까 이게 또 좋은 거죠. 85%인 게.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그 평균치를 보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파트. 아파트. 80%예요. 보통 80%인데 그럼 32평형이잖아요. 계산하기 좀 어려우면 30평이라고 할게요. 그럼 30평에 80%면 38에. 그럼 24평이고 나머지 뭐야? 6평이 공용 면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24평, 전용 면적 24평, 84제곱미터 이렇게 써 있을걸요? 등기부등본에 84제곱미터 써 있어요. 그게 전용 면적 써 있거든요. 공용 면적 안 써 있어요. 네. 그럼 84제곱미터니까 전용 면적이 24평이니까 공용 면적 한 6평에서 7평 정도 하니까 이 아파트 30평형대 아파트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84제곱미터라고 돼 있으니까 이 아파트는 24평형이구나 이렇게 중개하면 나중에 욕 뒤지게 먹는 거예요. 30평짜리 아파트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전용 면적이 30평짜리 보여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30평형대라고 그랬으니까 전용 면적 24평에서 한 25평 되는 거 찾아달라 그 얘기예요. 근데 전용 면적하고 공용 면적도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중개를 하겠어요? 근데 이건 이제 공법 시간에 주택법에서 배우긴 하는데 실무적인 부분이라 걔는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자격증 따고 나서 실무적인 부분 따로 배우시면 되는데 시험에서는 84제곱미터, 85제곱미터라는 게 나오는데 혹시 85제곱미터라는 단어는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1970년대에 그 집이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정부가 마련한 돈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국민주택기금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주택도시기금인데 그때 국민주택기금을 정부가 마련해서 집이 없는 사람들한테 공급을 해주려고 이 돈을 가지고 아파트를 지었어요. 아파트를 엄청 지어서 집이 없는 사람들한테 공급해 주려고 그랬더니 이 사람 집이 없는 사람이면은 잘 사는 사람은 아니죠. 그럼 그 사람들이 원하는 평수가 한 40평대예요, 50평대예요? 집이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그럼 가구 구성을 봤더니 엄마, 아빠 그때 당시에가 70년대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였거든요. 1957년에서 1963년까지가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그래요. 애를 엄청 낳는 시점이지. 58년 개띠들. 58년 개띠 계십니까, 어르신? 안 계세요? 그때 당시 태어나신 분들은 이제 우리 베이비 부머, 비비 세대라고 하는데 그때 하도 뭐 애 낳으면 웬만하면 뭐 7남매, 6남매 이렇게 낳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인구 너무 많으니까 이제 산하 제한 정책을 하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가 70년대예요. 그 가구 구성을 엄마, 아빠, 아들, 뭐 아들, 딸. 그럼 방이 몇 개 있어야 돼? 네 개? 그럼 엄마, 아빠 각방 써? 엄마, 아빠 방 하나, 애들 방 2개에서 방 3개. 방 3개에 거실 하나. 이게 전용 면적 85제곱미터였어요. 그 당시에는 평 단위를 썼기 때문에 25평. 그래서 25.7평인데 그 제곱미터로 환산하면 85제곱미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제일 많이 지어진 규모가 85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때 당시에 그러면 국민을 위해서 주택을 마련했으니까 국민주택이라고 하고 국민주택의 규모는 85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안 된다. 그래서 85제곱미터 이하로 지어라 라고 규제해놨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정부가 마련해서 짓는 집들은 전부 다 85 이하짜리인 거예요. 85제곱미터 이하다 보니까 대부분 선호하는 방의 개수가 3개거든. 대한민국의 그 학구열이 장난 아니잖아요. 70년대 부모 그 세대들은 거의 이제 내가 못 먹어도 학원을 보내는 거야. 그럼 우리 아들 방을 하나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 딸? 기분 안 좋으세요? 네. 옛날 얘기하니까 재미없지. 네. 근데 그 당시에 그들이 원했던 거는 방 3개짜리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국 각지 어디를 가도 제일 많은 평형대가 30평형대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전용 면적이 24평, 25평, 공용 면적 6평을 더하면 30평이잖아요. 그래서 30평형, 31평형, 32평형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때 그 정책 때문에. 근데 지금은 몇 인 가구가 되게 많냐면 4인 가구는 많이 줄었죠. 지금은 이제 몇 인 가구가 많아요? 1인, 2인 가구가 거의 지금 현재 60%가 넘었어요.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지금은 30평형대보다 24평형? 이게 더 잘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24평형 아파트가 6억인데 30평형 6억 1천이에요. 거래되는 거 보시면. 왜? 큰 거 사봤자 관리비 많고 뭐 잘 매매가 잘 안 되고 하니까 오히려 수요자들이 24평으로 몰리니까 가격이 올라간 거죠. 네. 큰 평형이 오히려 떨어지고 근데 시간이 또 지나면
어떤 사람들이 욕망이라는 게 너무 집이 좁으면 좀 큰 집으로 가고 싶어 하잖아. 그때는 또 이제 32평형이 막 이제 인기 끌어요. 그래 빨리 이거 팔고 이걸 갈아타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면 이제 또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 그거예요.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건물에 대해 분석을 해야 되고 분석하려면 건물에 대해서 규제해 놓은 게 토지는 토지 대장이 있고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이 있어요. 이 건축물은 현재 1층은 뭐로 쓰이고 있고 2층은 뭐로 쓰이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적어놓은 대장이잖아요. 그럼 그 대장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건축법에서 배우긴 하는데 건축물 대장이 법에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이 끝나고 나서도 자격증을 땄는데 건축물 대장도 한 번도 못 본 사람도 많아요. 이번에 자격증 따셨는데 건축물 대장 자기 집에 건축물 대장을 안 뜯어본 사람도 많아. 이거 문제인 거 아닙니까 이거? 그걸 시험에 내야 되는데 제가 출제위원이면 건축물 대장에 이거 뭐야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출제위원들은 교수님들이다 보니까 그분들도 건축물 대장을 뜯어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출제를 못 하는 거지. 근데 실제 실무 나가면 우리 맨날 뜯는 게 그건데. 그래서 이제 나는 어차피 배울 거라면 실무랑 연결됐으니까 이해도 되고 암기도 되게끔 가야 되니까 제가 이제 건축물 대장 어디서 뜨는지 건축물 대장 보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까지 배워두시면 그래서 공법 배우는 거구나. 재밌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뭔 놈의 숫자가 이렇게 많냐. 태어나서 제일 많이 들을 거야 숫자를. 근데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제가 날짜 잡아서 요거는 외우셔야 되고 이건 버려도 됩니다라는 것들을 특강할 때 해버릴 거니까 숫자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자, 그럼 이거 볼까? 지금 현재 부동산하고 동산 구분할 때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 요 놈을 뭐라 그러죠? 요 놈을 뭐라 그러? 자동차죠. 자동차는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죠. 됐어 이제. 아까 소유권을 명시하는 방법이 이거 내 겁니다라고 할 때 동산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지? 점유한 됐어요. 제가 지금 주차장에다 주차해놨거든요. 강의 끝나고 났는데 유리창이 깨져 있어요. 근데 또 이상한 애가 여기 앉아 있어. 그럼 너 누구야? 했더니 점유자다 이래요 또. 그럼 이제 걔 겁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야. 동산 중에서 재산적 가치가 상당히 높은 것들은 또 점유로 인해서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 정부가 또 공적장부 마련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도 요거 번호판 2478 이러고 돼 있는 거는 얘 누구 거야라고 여기다가 등재해서 기록해 주겠대요. 그래서 만든 증명서가 등록증이에요. 등록증. 그래서 자동차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 혹시 집에 비행기 있으신 분 있어요? 비가 있더라고. 비 하는 애 있잖아요. 그게 비행기 있대요. 나 부러워 죽겠어. 와이프도 이쁘지 비행기도 있지. 선박 있으십니까 혹시? 나는 요트가 하나 있다. 이거 다 재산적 가치가 되게 크죠. 근데 걔가 점유로 하게 되면 애매하니까 선박 등기라고 있어요. 선박은 등기하는 거, 비행기도 등록합니다. 이거는 그러면 자동차는 동산이니까 부동산입니까? 동산이죠. 근데 소유권 명시 방법이 부동산하고 유사하게 하고 있네. 그죠? 부동산하고 유사하니까 부동산은 아닌데 부동산에 준해서 관리하는 거네. 준부동산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말하는 자동차, 차량, 항공기는 부동산은 아니지만 소유권 명시 방법이 비슷하니까 준하여 관련돼서 준부동산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자동차 딜러가 아니잖아요. 그럼 얘는 중개 대상물이 없죠. 그러니까 얘는 우리는 협의의 부동산만 한다고 그랬잖아. 준부동산은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을 보시면 중개 대상물에 해가지고 협의의 부동산을 말한다 그러면서 여기 아마 써 있을 거예요. 대상물이 이거다, 분양권 있고 이렇게 써 있을 건데 그 중에 저는 토지하고 건물 관련된 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용을 하려고 그랬더니 국가가 나를 규제하는 겁니다. 그런 법들을 한꺼번에 통칭해서 부동산 뭐라고 하고 부동산 공법. 부동산 공법 중에서 300개 중에 몇 개 법 정도만 배운다. 6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제가 아까 정의가 민법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부동산은 민법 99조 1항에 써 있어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그리고 요 공법이라는 거는 국가가 공익을 위해서 사인을 규제하는 건데 민법의 대표적인 게 서법의 대표적인 게 민법이니까 그래서
자, 너가 이거 가지고 하는 거 하지 마. 그래서 국가가 일방적으로 규제하는 거예요. 좀 강해 보이세요? 약해 보이세요? 강해. 그래서 공법 선생 되게 강해요. 되게 민법 선생님 보셨죠? 목소리는 좋잖아. 꿀성대잖아. 근데 되게 부드럽게 생겼잖아요. 강직하게 생겼고 부드럽게 생겼고. 기분 안 좋으세요? 네. 그럼 이 사람하고 관계를 할 때 얘하고 분쟁이 생겼어요. 그럼 이거 분쟁을 규제하게 만든 게 사법이라 저는 절대 이거 관련된 내용을 설명 안 할 거예요. 할 일이 없어요. 공법 선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집안에서 이번에 아파트를 사겠다, 어디 뭐 땅을 사겠다 이럴 때 이 땅에다가 뭐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한 거야. 그럼 최대 선생한테 가서 물어보잖아요. 몰라요. 그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땅에다가 뭐 할 건지 그럼 제가 이 땅에 대해 정보를 찾아서 이 땅에 이거 안 되는데요? 다른 땅 사셔야 되는데요? 라고 하는 건 제가 할 수 있어요. 국가가 규제하는 것들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상담 얼마 많이 오겠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 컨설팅은 안 하고 법인만 하는 게 개인 컨설팅 하게 되면 하루 종일 전화 받다 끝나. 그 사람들 궁금한 것들 내가 다 풀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딱딱해요. 하나 더 볼까? 부동산 공법 할 때 아까 제가 토지하고 건축물인데 아까 토지가 4개 법률이 됐잖아요. 거기서 26문제. 건물 관련된 게 2개 법이에요. 그래서 14문제. 이거 더하면 몇 문제가 되는 거죠? 40문제예요. 그럼 40문제 중에서 아까 12문제 나오는 법이 제일 중요하다고 해서 이번 달은 근호 하나만 파버릴 거라고.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지금 현재 이 사진을 딱 보시면 서울시 항공사진이거든요. 많이 보시던 데입니다. 롯데월드 몰이라고 돼 있죠. 지금 제2롯데월드 세우기 전에 터파기 공사할 때요. 롯데월드고. 이거 뭐라고 그러죠? 이거 섬 이거? 롯데월드 롯데월드 저 섬 뭐라고 그러지? 아일랜드? 뭐라고 그러는데 저거? 뭐 기차 타고 나가잖아요. 여기서 삥 타고 나가잖아요. 안 가봤습니다. 제가 옛날에 여기 주변에 아파트 제가 어렸을 때 여기 살았거든요. 주공 아파트. 그때 롯데월드 들어올 때 공사하니까 시끄러우니까 저희한테 뭐 줬냐면 자유이용권 그 세대당 100장씩 줬어요. 저는 롯데월드에 안 타본 게 없습니다. 수업만 끝나면 가가지고 거기서 살았었어요. 애들이 좋아하니까 엄마 아빠들이 말 안 하잖아요. 자유이용권 100장을 줬는데 세대당. 걔네들 어차피 만들어 놨으니까 실컷 타라 이거죠. 근데 딱 3번 타면 다시 안 타요. 그 100장 주변에 막 주고 했는데 얘네들이 지금 현재 들어올 수 있었던 거는 해당 토지가 이게 상업적이라서 가능한 거거든요. 국가가 해당 토지는 개발을 할 때 상업 용도로 개발을 해도 된다라고 정해놨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아파트가 되게 높아요. 근데 여기는 건물이 좀 낮죠. 그럼 같은 땅 소유자면 이 사람이 부러운 거죠. 쟤는 저렇게 높게 줬는데 왜 나는 높게 못 줘? 이거를 지 멋대로 이렇게 개발해라 해버렸을 때 문제가 생겨서 대한민국에서는 땅마다 용도를 두겠다. 그걸 용도 지역이라고 표현합니다. 쓰임새란 뜻이에요. 지역은 그 해당 그 토지, 해당 지역마다 용도를 줄 텐데 그 용도가 상업 용도냐, 주거 용도냐, 농사짓는 농림 지역의 용도냐에 따라 그 땅을 이용하라고 국가가 만들어 놨어요. 그럼 이제 내가 요 땅을 상속받았네. 내가 요 땅을 상속받았네. 둘 중에 형님한테 뭐 드려야 돼? 저 드려야죠. 형님은 몰라. 용도가 뭔지 모르니까 형 이 땅이 좀 더 크니까 형이 가지셔야죠. 나 작은 거 가질게. 작은 거 가졌는데 얘가 가격이 20억, 얘는 1억이야. 형은 모르잖아. 근데 형이 또 공인중개사 1차까지만 공부하고 2차를 안 한 거예요. 나이스. 됐어요. 공법 모르잖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용도가 뭐냐에 따라 토지의 가치는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얘네들이 규제되어 있는 것들이 다 다른데 여기 아파트 단지 보이시죠? 이게 건축물입니까? 건축물 아닙니까? 건축물이에요. 그럼 건축물이면 건축법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건축물에 관한 법을 건축법에서 규제를 하는데 주택만 빼서 따로 만든 법이 주택법이라고 있어요. 70년대에는 주택 건설 촉진법이라고 있었는데 그걸 주촉법이라고 했는데 2000년에 법을 개정하면서 30세대 이상을 짓겠다. 즉 주택의 수를 30개 이상 지면 어느 법으로 가버려야 되냐면 주택법으로 가버려요.
이 아파트 30세대 이상 진 거 같죠? 얘는 건축법을 받아 진 게 아니라 주택법을 적용받아서 친 거예요. 근데 일반 건축물을 지을 때는 그냥 일반 건축물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는 대부분 30세대 이상일 거기 때문에 주택법상 주택 건설 절차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업 주체란 사람이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착공해서 완공이 되면 입주를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옛날에 돈이 많았던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이야 뭐 선진국 어쩌고 하지만 제일 못 살았던 나라잖아요. 1960년대 경제 순위가 168이더라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 10위 안에 들었잖아요. 50년 만에. 국뽕에 또 취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그럼 이때 당시에 돈이 없었던 건설회사가 건설할 수 있는 방법은 돈을 미리 받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미리 받기 위해서는 이런 걸 질 겁니다. 저희한테 계약하시면 우선순위로 드리겠다. 그래서 청약제도가 나왔어요. 청약이라서 입주자 저축이라고 들어보셨죠? 처음 공부하시는 분 모를 수도 있어요. 청약 저축, 청약 예금, 청약 부금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저희가 건설한 아파트는 국민주택입니다. 그러면 청약 저축 통장을 갖고 청약을 넣어서 당첨이 되면 계약을 먼저 했어요. 아파트 지었는데 안 지었는데 안 지었는데 그럼 뭘 보고 해야 돼? 그렇죠. 모델하우스라고 그러는데 그건 콩글리시거든요. 미국에는 모델하우스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식 용어는 견본주택이에요. 그럼 견본주택을 만들어 놓고 24평형 그리고 32평형 이렇게 해놓고 들어가서 막 봐요. 와 이런 집이 되는 거야? 마음에 들어. 나 청약 넣을래. 넣었다가 당첨이 되면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주죠.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을 줬죠. 이 돈을 받아서 건설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분양하는 나라예요. 전 세계 어느 애도 없어요. 우리나라만 선분양이에요. 다 후분양인데. 그럼 선분양을 한다는 얘기는 청약제도를 도입해 놨으니까. 근데 요거는 이제 주택법에서 이제 주택 공급에 관한 절차라고 해서 그 절차에 따라 진 건데 얘는 건축물이잖아, 일반적으로. 여기서는 건축주란 말 써요. 얘는 사업 주체란 말을 쓰는데 얘는 건축주라는 사람이 건축 허가를 받아서 착공을 하고 시공해서 사용 승인이 떨어지면 건축물은 항상 어디다가 기재해야 된댔죠. 공적 장부에다 기재해야 된댔잖아. 토지는 토지 대장,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되면 요걸 가지고서 내 겁니다라고 이제 명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명시하는데 어디다가 명시해야 돼? 등기부에다가. 그럼 처음에 하는 등기니까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한 등기다 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려면은 이게 주인이 누구다라는 거 하려면 건축물 대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용 승인 받자마자 건축물 대장에 기재하고 그걸 가지고 가서 소유권 보존 등기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A 거야, B 거야 이렇게 됐겠죠. 그런데 이런 건물들이 지금 현재 막 지어졌는데 얘는 개발해도 되는 땅이니까 지었지. 여기 산 보이세요? 저 산에 얘는 땅 사서 이런 거 지어놨는데 얘는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농지하고 산지는 개발하는 게 아니라 보존을 목적으로 해놨습니다. 개발하지 말아라, 보존해라 했으니까 규제하는 법이 하나 필요하다. 그래서 농지는 농지법, 임야는 산지관리법. 그래서 두 개 법이 있는데 시험 범위에 산지관리법까지 넣었더니 거의 대부분 꽈락인 거야. 그래서 야 이거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하다가 사람 죽이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9개가 시험 범위였거든요. 저 처음 강의할 때 9개 법 했었어요. 근데 산지관리법이랑 산림법을 빼줬어, 시험 범위에서.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고 해서 개특법이 있었는데 걔도 시험 범위에서 빼줬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농지법은 시험 범위에 있고 산지관리법은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산지관리법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런 건물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35년이 되고 40년이 되면 이제 노후화 되겠죠. 근데 여기 뭉쳐있어, 여기. 뭉쳐있어. 그럼 이거 하나만 새로 지어야 돼. 여기 동네를 싹 밀어버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개발을 다시 하는 거니까 뭐예요? 재개발. 건축을 다시 하면 재건축이야. 그거를 법률에 만들어 놨어요. 그걸 해당 지역 여기다가 여기 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고 해서 재건축하거나 재개발하는데 보세요. 여기 해당 지역은 기반시설은 잘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싹 다 밀어가지고 도로 다시 깔아야 돼요? 건물만 다시 지면 돼? 그건 재건축 사업이 되는 거고 강북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또 막 이렇게 굳으시다 보니까 거기는 싹 밀어서 다시 도로 깔아야죠.
그는 건축을 다시 한 거예요? 개발을 다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재개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비 기반 시설이 좀 양호하면 재건축하시고 좀 열악하다. 싹 밀어서 재개발합시다. 그거에 관한 법을 도시정비법에서 만들어놨어요. 여기가 기존에 있던 건축물 철거한 다음에 새로 지려고 지금 현재 주공아파트 재건축하는 겁니다. 여기는 재건축인데 여기는 뭐 하는 것 같아요? 기반시설 보세요. 재개발 지역이에요. 그럼 강북에 재개발이 많겠나? 강남에 많겠나? 딱 생각해 보면 어디가 많겠네요? 그렇죠. 구도시가 강북이다 보니까 재개발 구역이 많다 보니까 이 하나만 여기만 딱 하고 여기만 딱 하고 따로따로 하려니까 귀찮은 거예요. 한 8개에서 9개를 하나로 묶어서 미니 신도시 만들겠다. 새로. 그래서 뉴타운이라고 들어간 거예요. 혹시 뉴타운이란 말은 들어봤죠? 자기 못 들어봤을 수 있어. 2003년도에 처음 나왔는데 2003년에 이명박 서울시장이 그때 이 당시에 서울시장인데 자기가 할 줄 아는 건 현대건설 사장이었잖아. 할 줄 아는 건 건축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야 그러면 내가 서울시장 됐는데 뭔가 하나 만들어야지 대통령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청계천 복원 사업을 하고 뉴타운 만들어냈어요. 이렇게 조그맣게 재개발하지 말고 하나로 광역적으로 정비하자 해서 1차 뉴타운을 3개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일 먼저 나왔던 뉴타운이 어디인 것 같아요? 자동차 먹이. 자동차가 뭐 먹고 달려요? 기름 뉴타운이에요. 네. 기름 뉴타운. 그 센스가 없지 어떡하니? 네. 기름 뉴타운, 그 다음에 왕십리 뉴타운, 그다음에 은평 뉴타운이었어요. 그 3개가 발표가 됐을 때 옛날에 재개발 하나만 하던 거를 8개, 9개 재건축 재개발을 묶어서 하니까 싹 밀고 도로 확장 엄청나게 하고 국제학교 넣고 아파트 40층 짓겠대. 강남보다 더 큰 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풍적인 인기 끌었지. 뉴타운 때문에 대통령 된 거예요. 뭐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뭐 저는 정치 얘기하고 싶지 않고 그 당시엔 그랬었습니다. 근데 1차 뉴타운 발표 이후에 2차 뉴타운을 또 발표했어요. 국회의원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공약으로 나오니까 그럼 1차, 2차 뉴타운이 강북에 있겠네, 강남에 있겠네. 그죠? 그래서 강북에만 뉴타운이 다 있어요. 강남에는 천호동하고 저기 거의 암사밖에 없어요. 강남 이남에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2차 발표되고 3차 발표됐는데 이거 누가 만든 거였댔죠? 이거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이명박 시장이 만든 거예요. 그럼 서울시장이 만들 수 있는 법률은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조례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서울시 도시 정비 조례로 만들었기 때문에 법적 기반이 없어요. 법적 기반이 없다 보니까 약해서 진행이 잘 안 돼. 그래서 법을 하나 만든 게 도시 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만들었어요. 그걸 그 재촉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뉴타운이라는 단어를 없애버리고 재정비 촉진지구로 하자. 그래서 이제 뉴타운이란 말이 뉴스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뉴스에 뉴타운 나오더니 요즘 안 나오죠. 그게 다 재정비 촉진지구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재정비 촉진지구로 바뀌면서 하다 보니까 광역적인 정비가 쉬워지지 않아요. 쉽지가 않아. 왜 쉽지가 않냐? 말이 많아요. 진행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는 소규모로 합시다. 그래서 소규모 정비 사업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럼 이건 도시 정비죠. 근데 여기 인구가 여기 인구 너무 많은데 어디다가 좀 신도시를 좀 만들려면 토지구역 정리를 좀 해줘야 돼. 이렇게 해서 구역 정리를 해서 도시로 만들어야겠다. 그럼 도시 개발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도시개발법입니다. 여기다가 신도시 만드는 법이 2가지예요. 택지개발촉진법이라고 한 거는 정부가 대규모 단지를 만들 때 수용 방식을 통해서 수용한 다음에 싹 민 다음에 아파트 질 땅을 분양시킨 거예요. 그게 지금 3기 신도시인데 하남 교산지구라고 들어봤죠? 그럼 걔는 수용 방식으로 기존에 있던 토지 소유자들한테 보상금 지급하고 정부가 그거 다 사들인 다음에 이거 아파트 분양을 지금 선분양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우리나라는 선분양이에요? 후분양이에요? 돈이 많으면 후분양해도 되지만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청약을 미리 받잖아 지금. 뉴스에 나오는 게 그거예요. 그럼 얘네들 하는 게 우리도 할 수 있는 사업은 도시개발 사업이다. 시험 범위에 택지개발 촉진법은 안 들어가 있고 도시개발법만 시험 범위예요. 그럼 보니까 지금 흰 색깔로 되어 있는 게 몇 개 법이네? 하나, 둘, 셋, 넷, 5개죠. 아까 이거 6개라며 1개가 없잖아 지금. 그 1개가 전국 토지에 대해서 규제하는 법이 있는데 요거는 여기 지역만 개발하는 거죠.
도시 개발할 때. 근데 전국을 단위로 국가가 계획을 짜서 여기를 이렇게 이용하겠다라는 아주 큰 법이 하나 있어요. 우리 전국 토지를 줄여서 두 글자로 국토라고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제일 큰 법이 국토계획법 아까 몇 문제? 12문제. 그리고 개발법하고 정비법은 6문제인데 건축법, 주택법은 7문제예요. 이거 더하면 14문제죠. 그리고 농지법이 2문제야. 그럼 나머지 토지 관련된 게 26문제, 건축물 관련된 게 14문제. 그럼 일단 어디를 잘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번 시험이 32회 시험이 국토계획법이 역사상 제일 쉽게 나왔어요. 항상 3개 정도 틀리게 했었거든요. 12문제 중에서 3개를 틀리게 했었으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많이 맞히면 너무 어렵지. 진짜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올 거예요. 9개. 근데 이번에 그 3문제를 안 냈어요. 그래서 국토계획법 12문제 맞은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초반에 좀 쉽다라고 느꼈다가 그 다음에 중요한 법이 건축법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출제위원들이 얘를 작살내려고 했더라고. 얘를 안 건드렸어요. 여기 있는 3문제를 여기다 갖다 놨어. 그러니까 7문제 중에 한 4개에서 5개가 틀리다고 하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건축법 가서 맞는 거지. 근데 이미 12문제를 맞아줬잖아. 12문제면 30점이거든요. 공법은 몇 점만 넘으면 돼? 40점만 넘으면 되는데 여기서 벌써 30점이 나왔기 때문에 발로 찍어도 4개는 맞잖아. 이게.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 치기 쉬운 거. 주택법에서 5개. 여기 2문제 다 쉬웠어요. 그러면 둘 하면 4개죠. 4개에다가 하면 6개다. 11개. 그럼 여기 11개 더하면 몇 개요? 23개죠. 23개잖아. 23개면은 57.5점이에요. 그래서 평균이 제가 볼 때 50점대에서 55점대 나올 것 같아요. 합격자 평균은. 물론 잘 보는 사람은 뭐 80점도 나온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건축법에서 뒤통수 맞았다 그러면 주택법도 쉬운 문제 틀려버려요. 건축법에서 특이한 게 막 나오니까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쉬운 문제의 어떤 주택법에 약간 손해를 본 사람도 좀 있을 수 있는데 모르겠으면 넘기고 딴 거 풀라고 그렇게 해도 시험장에서 본인의 그렇게 안 되면 뭐 약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번 시험이 그랬었어요. 지금 목표는 16개 꽈락 없이 과목에서 낙방되는 점수는 40점입니다. 뭐 40점 미만 없이 40에서 60 사이를 맞으면 되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50점대 맞으면 공법은 잘했다고 그래요. 아마 1월 달이나 2월 달에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그러면 내가 태어나서 정말 굴욕적인 점수를 맛보게 됩니다. 내가 공부를 했는데 야 어떻게 22.5점이 나오지? 막 이래요. 그리고 아들 딸내미한테 수학 점수 20점 나오면 뭐라 그렇게 해놓고 자기도 22.5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 바퀴를 돌았다고 해서 저 많은 양을 다 기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법은 처음에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마시고 진도 나가면서 제가 다 알아서 할 거예요. 중간에 필요한 자료 있으면 보내드릴 거고 특강할 때는 필요한 거 있으면 특강하고 할 건데 중간에 흔들리지 마세요. 이게 너무 왔다리 갔다리 하면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가는 경우가 많이 생기니까 제가 주는 자료 충분히 많으니까 그거 하나만 갖고 끝까지 가도 올해 뭐 그 카톡으로 왔는데 사진 찍어 갖고 왔는데 92.5가 온 거야. 그래서 야 틀리려고 한 게 8개인데 그 중에서 지금 3개 틀렸다는 거예요. 5개를 찍어서 맞힌 거예요. 그 외워서 풀 수 없는 문제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뭐 운도 좋은 거겠죠. 찍은 것도 잘 찍었고. 그러니까 머리 좋은 애들은 찍어도 맞아요. 전교 1등한 애랑 꼴등한 애랑 문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줘버리면 찍어도 얘는 더 많이 맞아. 요령이 생긴 거죠. 공부하던 요령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사례 보면서 설명드릴 거예요. 이제는 지금 부동산 공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이제 공법에서 나오는 어떤 특정한 땅이 나왔어. 그럼 이 땅에 대해서 제가 정보를 끄집어낼 거예요. 그럼 요거를 알아야지 내가 사람들한테 중개할 때 설명을 할 건데 그거를 그 전에 공법에서 여기서 배웁니다라는 걸 알면 그래서 저거 배우는구나. 그래야 이제 공법이 잘 들어오지. 앞글자 따가지고 뭐 이렇게 외우기 시작하면 이게 시간은 되게 많이 걸리는데 효율도 떨어져요. 그래서 잠깐 커피 한 잔 드시고 사례 바로 들어갈게요. 교재는 갖고만 계시고 좀 이따 제가 뭐 몇 페이지 피세요라고 하면 그때만 보세요. 오늘은 거의 볼 일 없을 것 같아요. 커피 한 잔 드세요.